안녕하세요. 쪼꼬미의 미국 이야기입니다. 오늘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미국으로 돌아왔고요. 밤에 시차 적응할 겸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2시간 정도 고민을 막 하다가 아무래도 카메라 켜고 말을 한 다음에 편집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오늘 얘기하고 싶었던 주제들 몇 개 적어봤습니다. 먼저 김 부장, 이거는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 이번에 한국에서 일을 하면서 일하기 전에 일주일 정도 휴가를 썼었는데, 그때 휴가를 내고 저는 평소에 넷플릭스를 잘 안 봐요. 처음 뭐 8시간짜리든 10시간짜리든 한 번 보면은 막 끝까지 빨리 감기 하면서 막 보는 스타일인데, 이번에 처음으로 조금 그냥 빨리 감기 없이 봤는데 생각보다 8부작이었나? 근데 꽤 내용 알차고 중간에 약간 루즈하는 그런 것도 있긴 했는데 처음과 끝이 되게 좋았다. 그리고 이걸 보면서 많이 느낀 게, 서울에 자가 살면서 김부장 되는 거조차도 어려운데 그거도 되게 힘들겠구나, 그런 거 느꼈고, 시간이 여유가 있다면은 정주행 해볼 만한 드라마로 추천합니다. 아무래도 한국이랑 미국은 다른 게, 제가 김부장을 보면서 느꼈던 거는, 한국에는 이제 임원이 못 되고 부장에서 한국은 고용을 끝까지 책임져주는 그런 법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함부로 자르기가 어렵기 때문에 책상빼기라고 하던데, 일부러 자리를 안 주거나 벽 보고 있게 하거나, 그건 뭐 일본도 마찬가지였다고 들었는데, 고용의 유연성, 그런 게 없으면은 사람을 함부로 못 자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궁지로 내몰아서, 한국 같은 경우는 어디 좀 일하기 어려운 데로 발령을 시키거나 그러면 이제 알아서 퇴직금 받고 나가서 자영업을 하든지 뭐 제2의 인생을 시작할 텐데, 그런 게 좀 유연성이 없다 보니까 일부러 그렇게 해서 사람을 나가게 하는 것 같아요. 반면에 미국은 그냥 고용의 유연성이 너무 너무 좋아서, 회사에서 한 300명 뽑고 한 2년 뒤에 다 필요 없어지면은 다 전체 레이오프 시키고 퇴직금 세버런스 좀 주고 그런 식으로 레이오프 시키는데, 저도 이제 레이오프를 한번 당해봤었는데, 레이오프 당하게 되면 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제가 다른 에피소드에서 이미 얘기해가지고 딱히 반복하는 건 의미 없을 것 같고, 미국은 레이오프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다들 이직을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데, 이것도 되게 여러 등급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직이라고 했을 때, 이직을 잘한 사람, 못한 사람. 잘한 사람들은 항상 뭐 콜이든 링크드인이든 여기서 러브콜이 많이 오고, 이직을 못한 사람들은 회사 잘리면은 그때부터 이제 1년, 2년 고생하다가 막 이제 면접 준비하고, 그래서 겨우 이제 다음 회사로 넘어가는 그런 분들이 있고, 이제 저는 아마 이쪽에 가까울 것 같아요. 저도 만약에 레이오프 스멜이 느껴진다 그러면은 빨리 이거를 줄이려고 하겠죠. 예전에 회사를 지금까지 A, B, C, D 뭐 이렇게 다녔다면은 이때 한번 레이오프가 있었는데, 이때 다음 회사 구하는데 6개월 정도 걸렸어요. 그 이유가 11월부터 1월까지는 여기에 땡스기빙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지? 크리스마스 있고, 이러기 때문에 되게 인터뷰 프로세스를 들어가기가 꽤나 까다롭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을 조금 피해서, 저는 8월에 이제 레이오프가 돼서 놀다가 10월에 다시 미국 와서 11월부터 준비했는데, 이것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하다가 1월 말쯤에, 저는 이제 11월에 인터뷰를 봤었는데 떨어진 줄 알고 이제 1월부터 열심히 해보자 해서 너네 연락 없네? 빠이엄 이러려고 했는데, 갑자기 우리 이미 오퍼 있어. 오퍼 주려고 했어. 그래가지고 그래? 해서 2월에 일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때 되게 사람들 막 휴가 가고, 인터뷰 본 사람들이 피드백 같은 걸 넣어야 시스템이 뭐 다음 프로세스로 가는데, 어디 출장 휴가 막 이런 거 가버리면은 그 프로세스가 느려지고. 갑자기 생각나서 얘기하는 건데, 인터뷰 프로세스를 아마 전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내가 후보야, 캔디데이트.
그러면은 인터뷰를 5시간, 4시간, 5시간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코딩 인터뷰, 그 하이어링 매니저 인터뷰, 그 다음에 하이어링 매니저 보고 뭐 시스템 디자인 인터뷰 보고 그 다음에 또 뭐 비헤이비얼 이렇게 보면은 얘가 보통 여기서 둘 다 오케이, 그리고 여기서 오케이, 그리고 여기서 오케이, 그리고 여기서 오케이 이러면 무조건 패스. 그리고 오퍼도 좋은 거 나와요. 이제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뭐 스트롱 하이어, 그 다음에 뭐 린 하이어, 그 다음에 또 뭐 있지? 린 노 하이어, 그 다음에 스트롱 노 하이어. 이 스트롱 노 하이어 이런 거 받으면은 뭐 하나라도 받으면은 이게 안 나와요. 왜 그러냐면 이게 나오려면 여기 이상이어야 돼요. 린 노하이어 이런 거 하나도 있으면은 오퍼가 나올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어, 이 사람들이 다 좋았어도 얘를 설득 못 시키면은 꽝인데, 유일한 예외가 코딩 하나 정도 린 노하이어 받았다. 근데 나머지가 막 스트롱 하이어다. 그러면은 얘네들끼리 HR이랑 이렇게 그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테이블이 진짜 테이블은 아니고 그 채팅으로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를 조금 고쳐가지고 오퍼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보통 이제 오퍼를 받는다, 그리고 오퍼를 받는데 좋은 오퍼를 받는다, 그 차이가 여기서 여기냐가 되고, 그거를 잠깐 얘기해봤고, 다음 얘기로 가기 전에 이번에 조금 한국에서 대학교를 같이 다녔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 고등학교를 나오고 대학을 가잖아요. 안 갈 수도 있고, 그리고 대학원을 가고 이제 박사 후 포닥 이런 걸 하는데, 보통 이제 저는 대학까지 나왔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지내는지 이제 만났거든요. 그 한국에 들어가면 가끔 사람도 보고 그러니까. 근데 이 제가 봤을 때 아주 베스트 케이스가, 대학교 같은 데를 졸업했으니까 비교군으로 적당하잖아요. 이분은 누군지 정확히 말해도 모르고 해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좋은 직장 같은데 S모 전자 뭐 이런 데 가셔서 그 회사를 쭉 다녀서, 솔직히 직책이 뭔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래도 11년 정도 다녔다고 하고, 개발자 하다가 다른 직군으로 직군 변경 그냥 해서, 제 생각에는 이분이 가장 그 김부장 같은 느낌, 김부장 트랙, 제 생각에는 여기서 이제 좀 더 다니면은 또 업 되겠죠. 그리고 하나 몰랐던 게, 한국 연봉이 기본급에 성과급. 근데 최근에 이제 에스모 전자 다니는 분도 뵙지만 H 어찌고 저찌고 뭔가 그 반도체 같은 느낌의 회사 다니시는 분은 이 성과급이 엄청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본급보다 성과급이, 요즘 반도체 사이클 중에 뭐 HBM 그런 게 세서 그런지 그런 얘기도 나눴고, 또 여기서 들었는데 그런 게 있대요. 내가 레벨 1, 2, 3, 4면은 이 내리갈굼 같은 게 존재하는데, 2번이 레벨 2가 레벨 1을 갈굴 거 아니에요? 근데 레벨 1이랑 레벨 3는 또 사이가 좋대요. 근데 레벨 2랑 레벨 4도 사이가 좋대요. 근데 여기는 얘 갈구고 여기는 얘 갈구고, 여기서 오는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다. 이 같은 한국 문화를 공유하다 보니 일하면서도 그 어쩔 수 없이 서로 주고받는 스트레스 때문에, 근데 이 사람들이 쭉 몇 년을 쭉 보잖아요. 미국에서는 2년, 3년 보면 많이 버는 거거든요. 같은 회사에서. 그냥 같은 회사에서 부서 이동도 잦고, 아니면 이제 새로운 사람도 오고, 그리고 내가 또 이직도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저는 코워커를 길게 알아봤자 2년인 것 같아요. 2년 지나면 되게 오래 알았네, 이런 느낌. 한국은 그런 느낌이 아니라 거의 이제 같이 들어와서 같이 나간다, 그런 전후의 그런 느낌이랄까. 그러고 아무래도 여기가 대기업이다 보니까 연봉도 대충 알려주셨는데, 많이 제 생각에는 한국 물가를 고려를 못하겠지만 상징적인 금액을 받는 것 같고, 되게 잘 나가시고 계시더라. 근데 저 나온 대학교는 그 제 느낌에 이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정도. 여기가 정말 뭐 스탠포드, 뭐 하버드 이런 데라면은 엄청 좋은 아이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엄청 쟁쟁한 주립대도 있을 거고, 이 정도? 나쁘지 않은 대학인데 그렇다. 그리고 또 여기 다니는 분들도 뵀었고, 그러고 나서는 되게 이 업앤다운이 심한데, 같은 대학교 나왔는데 일단 두 분 정도는 그렇고,
이제 고등학교 때 알고 지낸 친구들이 있는데, 고등학교 알고 지낸 친구들은 조금 그때 알고 지낸 친구들은 한 명은 컴퓨터 쪽인데 스타트업 이런 거 많이 다니고, 그 친구가 했던 말 중에 가장 그 인상 깊었던 게, 자기가 노리는 거는 일단 베이스는 어느 정도 되는데 업 포텐셜이 큰 회사들을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 상장은 아니었고, 상장 전에 그 인수합병 그런 거를 많이 경험했었다. 한 3번 정도 경험했었다. 근데 말하기를 아직 한 두세 번 더 해서 개발자로서 10억에서 20억 포텐셜짜리 리턴을 받는 곳을 다녀보려고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일단 자기 능력이 되면은 이런 트랙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는 아무래도 이 성과급에 많이 좌우지되고, 개인 능력이 엄청 뛰어나도 회사에서 주는 기본급과 성과급에 그 묶여있는 반면, 개인이 능력이 활발하면은 그냥 나가서 뭐 연봉 몇천 이렇게 받고, 만약에 상장이나 이런 게 됐을 때 높은 포텐셜을 가져간 그런 기회들을 많이 누리는 게, 그리고 되게 이 개발한 걸 직접 보진 못했지만 대화를 나누면은 되게 이런 쪽이다 이런 쪽이다. 근데 이것도 잘 생각하면 뭐가 다르냐면, 대기업형 인재가 있고요, 스타트업 인재가 있어요. 스타트업 인재는 예를 들어서 불을 피워야 되면 어떤 방법을 써서 불을 피우는데, 대기업형 인재는 불을 피우는 그런 거 작업보다 이미 불은 타고 있으니까 이 불을 잘 유지하는 프로세스 같은 거를, 예를 들어서 뭐 가스공사라고 했을 때 가스공사가 도시에 가스를 공급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인프라는 다 갖춰져 있는데 그 시스템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인재가 대기업 인재인 것 같고, 스타트업은 우리가 이 불을 피우고 그 다음에 그 인프라를 만들어야 돼. 그러면은 뭐 거기서 없는 불을 일단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 거를 잘할 수 있는 인재? 비유가 적절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랬습니다. 그래서 김 부장 얘기했고, 미국 대학 졸업 후 다들 뭐 하는지도 체크했고, 그 다음에 또 느꼈던 게 이 인프라 얘기를 잠깐 하고 싶은데, 제가 이번에 도시를 몇 군데 돌았어요. 저 사는 지방 도시 서울, 그리고 오사카도 다녀왔고, 도쿄도 다녀왔고, 요코하마도 다녀왔고 그랬는데, 일단 여기 여기 여기는 도쿄도 티어 1, 오사카도 티어. 근데 도쿄랑 오사카랑 비교했을 때 물론 오사카가 이제 도쿄보다 낫겠죠. 근데 요코하마부터는 저는 좋았는데 1.2에서 1.5 정도? 그 지방 도시는, 제가 사는 도시, 살던 도시는 티어 한 3?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왜 이거를 얘기하고 싶었느냐면은, 이게 지방 도시는 지금 제가 떠났을 때 60만이었는데 한 50만으로 줄었고, 인프라가 되게 발달이 덜 됐고, 이 얘기에 가장 하고 싶었던 얘기는, 서울에서 콘텐츠를 만들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직장이 많을 거 아니에요? 직장이 많이 있고, 그리고 문화가 서울에서 주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제가 살던 지방 도시는 여기에 수입국이에요. 수입국. 나라로 따지면은 서울에서 만들어진 TV 프로그램, 쇼, 그다음에 문화, 그다음에 뭐 유행, 이런 거를 어렸을 적에는 그렇게 이런 걸 잘 못 느꼈는데,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부산, 대전, 광주, 대구 이런 도시가 있었다면은, 여기를 저는 이제 뭐 올해는 안 가봤지만 좀 어느 정도 비등비등 했었던 느낌이라면, 지금은 그냥 여기도 크게 보면은 서울에서 모든 그게 일어나 있고, 여기는 조금 수입국이라고 해야 하나? 물론 이제 광주나 대전 이런 거 보면 뭐 여기 청주도 이런 느낌일 수 있겠지만, 청주도 결국에는 서울에서 모든 게 일어나고, 모든 게 여기 사람들이 여기에 있는 회사나 이런 걸 소비해 주잖아요. 쿠팡도 얘기하면 안 되는구나. 오케이. 그러면은 다른 오사카나 도쿄도, 오사카랑 도쿄는 되게 그런 게 좀 덜해 보였는데, 요코하마는 아무래도 도쿄 근처에 있다 보니까 이런 느낌이었다. 근데 어렸을 때 이제 한국 기준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서울이 집값이 5배, 지방 도시의 5배였다. 그러니까 저희 살던 지방은 큰 집이 1억에서 2억 하던 사이에 서울 집값은 막 10억이다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지금은 그 압구정에 한강이 보이는 H 무슨 아파트가
되게 오래됐는데 재개발 전인데 124억이래요 거래가가. 그리고 한강이 안 보이면 60억. 근데 전세면은 10억. 지방 아파트는 정말 좋은 아파트가 5억에서 뭐 10억 하겠죠. 근데 이 차이가 5배 이상이거든요 이미. 뭘 10억이면은 60억이니까 6배라고 하겠지만 지금 한국에서 집을 살려면은 대출을 6억까지만 해주는데 나머지 54억을 벌려면은 그 대기업 연봉 뭐 메쿠라 뭐 그런 걸 다녀도 자꾸 1억, 2억 이렇게 벌 텐데 그거를 2억씩 벌어서 27년을 다녀야 하잖아요. 그게 되게 힘들어 보이겠다. 물론 미국도 지금 개발자 연봉을 200에서 300K라고 가정을 했을 때 저 살고 있는 집을 아직 안 사서 없지만 집이 2밀리언이라고 했을 때 물론 이 숫자가 정확한 거 아니에요. 왜냐면 300K를 받는다고 해도 300K가 매년 쌓이는 게 아닌데 근데 이거 대 이거 비율로 했을 때 2.1이라고 하면 1대 7 정도인데 물론 여기 60억짜리 살 필요는 없어요. 근데 한 30억이라고 했을 때 연봉이 제가 알기로는 1억이면 엄청 잘 버는 거거든요, 한국에서. 근데 1대 30이에요. 그래서 이 비율이 30년을 일해야 집값만큼 버는 건데 미국은 개발자로선 이제 개발자가 아니다 그러면은 2밀은 꿈도 못 꿀 것 같고 1밀을 꿈꿨을 때 개발자가 아니다 그걸 한 6만 불 벌었을 거예요. 제 느낌엔 제가 6만 불에서 뭐 그래도 이 비율이 1대 15가 안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그 수도권에 살려면은 서울에 살려면은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거를 느꼈고 또 하나 느꼈던 게 도시라고 쓰면 안 되겠다. 수도권 오사카, 도쿄, 요코하마, 뭐 서울 이런 데를 사는 게 만약에 일본이나 한국에 산다면 좋다고 느껴지는 게 뭐 이런 문화도 있고 이러지만 아무래도 기회도 많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바쁘고 돈 많이 벌다 보니까 더 많은 자극이나 정보 이런 걸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지금 있는 미국 도시가 그런 걸로는 나쁘지 않아 보이거든요. 자극은 항상 겁나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고 그러면은 이것도 마무리. 삼각형이랑 빨대는 잠시 실례했습니다. 이 삼각형이랑 빨대를 같이 얘기해 볼까 하는데 이게 대단한 내용은 아니고 그냥 제가 요즘 느꼈던 건데 김 부장을 보면서 그게 저는 뭐를 느꼈냐면은 기업이 있고 개인이 있어요. 개인이 있으면은 개인은 기업한테 빨대 하나를 꽂는 거예요. 월급을 이렇게 수여를 받겠죠. 기업은 개인한테 시간을 뺏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계속 돌고 도니까 뭐 고용이 유지되고 뭐 승진도 하고 이 개인은 이 돈으로 뭐 가족을 꾸리거나 잘 시연하거나 그런 걸 하겠는데 이게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이게 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법으로 고용 기간이나 이런 거를 조금 조절받는데 미국에서는 기업이 있으면은 여기도 월급을 빨대를 꽂고 여기도 시간을 빨대를 꽂지만 더 이상 이 쓸모가 없어졌을 때는 이 컷하기가 되게 쉬운 것 같아요. 근데 그러기 때문에 이 월급 같은 게 조금 그런 걸 반영해서 좀 높게 책정되어 있는 것 같고 이 개인도 이걸 알기 때문에 다른 사이드 프로젝트 아니면은 다른 기업 말고 자영업 이런데 빨대를 이렇게 여러 개 꽂아놓는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 다니면서도 그 사이드 프로젝트 운영해서 물론 내가 인컴이 0에서 내가 필요한 걸 100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80%를 회사에서 받고 20%를 이런 사이드 프로젝트에서 받는다면은 만약에 이게 없어져도 당분간 이게 있거든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그런 겸업을 조금 미국도 겸업이 법적으로는 돼요. 그 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내가 마음만 먹으면은 여기 회사 다니고 또 기업 2 다니고 기업 3 다니고 그래서 오버 인플로이드라고 불렀는데 여기 닷컴 들어가면은 이렇게 회사 여러 개를 다니는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를 좀 엿볼 수 있거든요. 재밌어서 한번 봤었는데 미국은 이게 가능하다. 그러면은 빨대는 또 하나 더 느꼈던 거는 이게 사회면은 이제 국가가 있고 기업이 있고 개인이 있으면은 국가는 여기랑 여기한테 빨대를 꽂아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최대한 잘 돌아가도록 만들어야 세금이 될 것 같고 국가는 이제 개인은 좋은 국가에 가야 이
기업들이 또 거꾸로 보면은 여기서 돈을 벌 거 아니에요, 결국엔. 뭐 팔란티어나 이런 B2 뭐 컨츄리라고 해야 하나? 이런 데 빼고는 대충 B2B니까 이런 기업이 많은 국가나 권역이나 아니면 B2C니까 돈을 잘 쓸 수 있는 개인들이 많은 미국 같은 경우가 그래요. 미국이 뭐 소비가 70% 이런 말 하는 게 미국에서 GDP의 70%를 책임지는 게 소비다. 이런 말이 정확한가? 그래서 개인의 구매력이 높은 나라에 가서 장사를 해야 많이 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중국은 뭐 10억이고 뭐 미국은 인구가 3억인데 뭘로 해야 좋은 예제가 떠오르진 않는데 일단 미국에서 뭘 팔아도 미국에서 구매력 높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일단 미국에 진출하고 그 다음에 이게 유행이 타면 다른 나라로 퍼져가는 그런 식이잖아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그래서 이런 서로의 빨대를 잘 꽂기 위해서 더 좋은 포지션에 가려고 하는데 개인도 국가의 빨대 꽂고 기업의 빨대 꽂지만 꼭 하나만 꽂으라는 법은 없고 기업이 아니라 뭐 자영업이나 아니면은 뭐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인컴을 다양하게 해야 된다. 더 이상 이 회사 하나에만 모든 거를 김 부장처럼 몰빵하면은 그 25년 뒤에 회사를 살렸을 때 내가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저도 왜 이 생각을 했냐면은 지금 솔직히 회사에서 저를 돈을 주고 써주니까 저도 다니고 회사도 내 가치가 있으니까 하지만 이 AI가 발전되고 굳이 나를 그 비싼 돈, 아니 비싸진 않아요 저는. 돈을 주면서 쓸 필요가 없어지면은 이제 자르는 수순을 밟겠죠? 그래서 그렇게 나왔을 때 내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는, 그런데 이거 유튜브 한다고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제 저도 사이드 프로젝트를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사이드 프로젝트 레비뉴가 한 1년에 뭐 지금 한 4개월 돌렸는데 100불에서 200불 정도 된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거는 또 제가 열심히 해야 또 오르는 그런 구조라서 지금 다른 사이드 프로젝트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삼각형이랑 빨대 이야기를 했었고 30분 지났으니까 앞으로의 계획은 누가 저 구독자 33명이거든요. 근데 누가 어떤 동영상 보고 도움이 됐다고 해서 원래는 연말이라서 안 만들려다가 그냥 하나 더 만들어 봤어요. 그리고 이 동영상이 또 조회수가 어느 정도 되고 댓글도 달리고 그러면은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은 솔직히 수요 없는 공급이고 많이 만든다고 해도 이 조회수가 잘 나오는 것도 아니라서 일단은 다른 사이드 프로젝트에 좀 열중하고 있는데 또 모르잖아요. 그럼 여기까지.